학생의 인권과 무너진 교권이 충돌해 민낯이 드러난 교육 현장. 모두가 존중받는 공교육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즘 교육계가 어수선합니다.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또 일제고사 부활,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충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이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에 3선에 성공하면서 이제 교육계의 큰 어른이 되신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시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예, 뭐 삼선으로 이렇게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고3까지 하면 12년인데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할 때 12년을 보내는 학생이 등장한다는 점에 대해서 네네. 저는 굉장히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그래도 3번이나 이렇게 서울 시민 학부모님들이 뽑아주신 게 아무래도 뭐 안정 속의 개혁이라고 할까요? 네. 개혁의 큰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네네네. 안정감 있게 교육개혁을 추진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네. 제가 노력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보완적 혁신이라는 조금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완적 혁신이요? 혁신, 그러니까 혁신의 네. 기조나 개혁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네네. 보완할 걸 과감하게 보완을 하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지난 8년 동안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네. 교권 문제라든지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보완을 하라는 취지로 네네. 이해하고 저희도 그런 보완적 혁신의 네. 기조를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이 이제 중심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완을 하신다는 예, 얘기인데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보완하는 과정에서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사실 그 학부모님들 이런 말 하면 놀라실 텐데요. 제가 상대하는 노조가 16개입니다. 네. 교육청에 16개 노조가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노조별로 또 직역별로 이렇게 입장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잘 조화시키면서 이렇게 중지를 모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으로 지냈던 지난 8년을 좀 돌이켜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실지 궁금합니다. 성과도 있으실 거고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으실 텐데 예.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예, 싶으세요? 뭐 제가 뭘 성과라기보다는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17년 만에 서울에서 특수학교를 만든 네.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됐던 강서의 서진학교를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한 갈등의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만들고 제가 한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강남의 나래학교를 만들고 지금 이제 중랑구의 동진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수교육의 불모지에 네. 저희가 공립특수학교를 2개, 3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가 한두 개 정도는 더 욕심을 지금 내보고 있습니다. 남은 4년의 이번 임기 임기 동안에 동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특수교육과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도 좀 강조를 하는. 그래서 특별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 글로벌한 1등으로 만드는 지원도 해야 되지만 네. 네. 특별히 이제 어려운 학생들, 약자 이런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렇죠. 그들이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현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교부금 예산은 남아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 대학에 이제 지원하기로 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최근에 이제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남아도는 게 아니냐 네. 하는 견해들이 솔직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학교에 뭐 내진부터 냉난방기, 성면 문제 엄청나게 많은 그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여전히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 투자할 영역이 많다. 네. 네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많은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과도기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대학으로 넘겨주고 이건 과도하다. 저희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되게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재정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 이게 기준이 예를 들면 학교 수는 늘어났습니다. 네네. 학급 수는 당연히 늘어났죠. 네. 선생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재정은 대개 한 80%, 75%인데 80%가 다 인건비나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서 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한 10.7%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에도 한 11%입니다. 올해 예산 10.7%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 예산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왜 다른 부처 예산 늘어난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네네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많다고 그러고 줄이자고 하냐. 이렇게 네. 이제 교육감님들이 한결같이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시기도 하겠습니다만 교육감님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 막론하고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내고 아무래도 교육감이시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교내 주차장을 2년도 안 됐는데 고쳤다거나 예. 아니면 뭐 매월 20만 원씩 뭐 기본 장학금을 준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순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셨는데 예. 과도기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나오면서 더 예. 힘이 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신데 네. 그 부분은 좀 관점의 차이가 네, 조금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하냐? 학부모 부담으로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비를 내는 게 좋냐? 급식비를 내는 게 좋냐?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 같으면은 중고등학교는 30만 원, 초등학교는 20만 원이라는 딱 한 번 입학 준비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살 게 체육복도 사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제공하는데 과연 이게 사치냐? 학부모가 네. 부담해야 될 거냐 하는 지점에서는 조금의 이제 견해차는 있고 저희들은 교육복지 영역에 네. 확장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뒤에서 휴대폰을 보는 학생 누워서 예, 봤다고 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더 심한가 보죠? 어떻습니까? 그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에서 발표한 건데 보면 일주일에 뭐 한 4, 5회 이상 일종의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게 한 61% 나왔습니다. 저는 그 통계 자체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네.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학부모에 의해서 교권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에 의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은 이런 점에서 본 교권을 확고히 세우고 교사의 교육 활동 권한을 강화하는 것 이건 저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 의지를 담은 게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인 거죠.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제출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각 교육 주체들의 책무성을 좀 더 강화하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우리의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주목한 것은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뭐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엄격해지자.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도 충실히 보장하고 네. 교권도 충실히 보장하는 일종의 병행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훈육 수단도 필요할 거고요. 자, 교육감님께서 이번 3선 임기에 임하면서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좀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정말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의견이나 신념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정말 그 상대방을 원수로 무찔러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세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되 그 차이를 존중하고 맞습니다. 접점을 찾고 공존의 영역을 찾아가는 어떤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어떤 공감과 배려의 인성이 이제는 국경을 넘는 공감과 배려의 마인드까지 갖는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세계 시민형 마인드가 좀 확장돼야 되니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존의 교육을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노력했던 부분이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팽창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네. 이 공교육이 정상화 또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게 정말 난제이고 네. 저희의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사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은 공교육에서 잠자고 사교육 학원에 가서 진짜 공부를 한다는 정도까지 지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네. 선진국도 그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네.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이 보조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중요하고요. 또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교육과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어떤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산업적 기술적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응해야 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요.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까지 가야 된다. 네.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좀 뭐 하고 역시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더 좀 확산하게 된 계기가 바로 좀 코로나19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상 이 보조적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교육관님도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뭐 편이신가요? 저 100% 동의하고요. 뭐 저도 굉장히 일찍부터 이 심각성을 지적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 중간층의 붕괴를 가장 먼저 네. 하도록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 뭐랄까 상층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건재합니다. 네. 근데 학습 중간층이 급속히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잘 못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도 나타나게 되고 학습 중간층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19년에 한 80억 쓰던 예산을 올해는 520억을 쓰는 정도까지 지금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데요.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3단계 학습 지원망이라는 이름으로 1차적으로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단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대개 이게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습 장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학습의 부진 문제이기도 하지만 빈곤 문제하고 연결돼 그렇죠. 있고요. 네. 또 심리 정서적 결핍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실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학교 차원에서 다중 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여서 이렇게 여러 진단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지원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도 하고 이제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하는 부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적인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보완하고 민간 부분의 전문 학습 지원, 난독, 난산 전문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의 체계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교육감으로 남고 싶으신지. 사실 뭐 정말 이렇게 12년을 재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제가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등주의 교육을 넘어서 네. 공부 잘하는 1등만 존중받는 학교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모든 학생 하나가 존중받는 학교를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1등은 세계적인 1등이 되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1등이 아닌 학생도 존중받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공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질 단계가 온 것 같아요. 4년 이후에 서울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이 글로벌 선진 교육의 일부로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네. 단계로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 K방역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K-에듀는 레토릭인데 정말 레토릭을 현실로 만드는 네. 그런 한번 과업을 수행해보고 싶다. 네. 이런 포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 대계라는 말이 있죠.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창의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고 격차 없는 공교육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참된 공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4년의 임기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